이러면 되죠?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국제관계와 아시아 지역의 방산협력 발전 현황이라고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그 크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 자체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주변 환경의 여건도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개인의 능력이 맞았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더 큰 거시적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그 방위 산업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제 정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1987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었죠. 이때 당시에 우리는 그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낙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냉전 이후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지 결코 평화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냉전 시대 때가 더 평화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래서 많지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넘어가질 않네.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진짜 저희가 냉전이 끝난 이유가 더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비에트가 붕괴된 물론 그 직전인 89년도서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인데요. 쭉 보시면은 매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기 제가 글을 써놓자고 빨간색을 칠해놓은 곳은 그 체첸 전쟁이라든가 다른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굳이 중복 표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는 거의 20년 동안 늘 전쟁 상태였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은 그러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는 그러한 분쟁의 그러한 중심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그 표시해 놓은 이 날짜 연도별로 표시해 놓은 분쟁 지역을 다시 한번 지도로 옮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것을 다시 요약해서 제가 이렇게 각 연도별 발생한 분쟁과 그 내용하고 위치를 하나하나 표기하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중동과 동유럽 지역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으시죠? 물론 간헐적으로 저기 그 미국 쪽에 있는 건 저기 2001년도 9.11 테러 사건입니다. 그거 그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그 태국에 있었던 그 테러 사건 이런 거 한두 개를 제외하고요. 늘 중동과 동유럽에서 늘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글씨를 좀 제가 빼고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후에 많은 분쟁이 동유럽과 중동에서 발생했을까입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결과 추정할 수 있는 것은요. 냉전 시대 때는 양대 축이 있었습니다.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라는 각각을 보호해주는 소련과 미국이 있었죠. 하지만 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가 되면서 중동이라든가 동유럽 내에 소련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위성국가 혹은 좋은 외교적 관계를 갖고 있던 나라들이 자신들을 버팅겨줄 버팀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동유럽 그리고 중동에는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그 힘의 공백을 미국이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동유럽과 그 다음에 중근동에서 바로 분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1년도 소비에트가 붕괴되는 그 무렵쯤에 그 이라크 1차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01년도 이라크 전쟁이 있었는데 당시에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나 여러 상황을 보면은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 혼란과 정치 혼란을 수습하느라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할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전통적인 친소적 성향을 가졌던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려는 국민들의 열망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바로 외부의 개입에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다른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서 다시 분쟁이라는 지역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이 분쟁 지역의 분포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중동이라던가 동유럽 지역이 아니라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베네수엘라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예전에 그 차베스 대통령이 있을 때 중국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석유를 팔 때도 석유 결제 대금을 위에나로도 받고 했었죠. 물론 최근에 베네수엘라 상황은 굉장히 안 좋죠. 여하튼 간에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초기 그 분쟁의 발생 지역은 동유럽과 중근동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했던 이유는 러시아, 즉 구소련이죠.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 동맹국들 지역으로 세력이 확장되면서 그 미국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일어난 전쟁이었다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분쟁은요. 더 이상 러시아와의 그 경쟁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의 세력을 팽창하려는 쪽과 지키려는 쪽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분쟁은 대부분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91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항상 TV에서 봤던 그러한 이제 전쟁의 뉴스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됐던 겁니다. 과거에는 괜찮았어요. 어차피 전쟁 나봐야 동유럽이고 중근동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아시아입니다. 그 아시아에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중국해, 더 멀리는 서남아시아, 인도가 있는 이 지역까지가 잠재적인 갈등의 지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안보 부분에서 이제부터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구성을 해보면요. 어제부터 19차 그 전인대회가 중국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진핑 주석이 아무래도 재임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주요 노선이 바로 1대1로죠. 지금도 그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다 표시해놓고 지도를 보면은 1대1로가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닷길도 보시다시피 최근 새로운 분쟁 지역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의 해군력을 이길 수 있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육지길도 마찬가지죠. 더구나 여기에 이제 추가로 된 것들이 쿠르드족의 독립 때문에 지금 이라크 북부와 터키 지역이 더 위험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실크로드도 건설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그 분쟁의 그 위치와 국제관계의 여러 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면요 이러한 여러 분쟁들은 어느 지역이 이기느냐 지느냐와 상관없이 분쟁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쟁 지역이 계속 존속되면 존속될수록 중국이 주도를 하고자 하는 1대1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은 초창기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일어났던 분쟁 지역이죠. 다 중동과 동유럽이죠. 하지만 여기 좀 밝은색 빨간색은 바로 그 이후 현재 중국의 팽창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신분쟁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게 되겠지만 더 이상 우리나라는 안정지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확률은 더 이상 강 건너 불 건너 이런 일처럼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분쟁에는 근본적으로 중국의 세력 팽창과 그리고 중국이 에너지 그리고 수출과 수입 루트를 안전하게 미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하자 하는 그러한 에너지 안보, 수출 안보 루트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미국 사이에서의 정치적, 외교적 갈등이 결국 주변 국가에서의 대리전까지 확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중에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주목한 부분은 동남아시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얀마와 베트남인데 이 지역 국가들의 무기 체계를 보면요.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구소련 그 공산 진영의 국가였기 때문에 무기 체계들이 다 소련제이거나 중국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 부분을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동남아시아 지역이 이제는 민주화 국가가 됐는데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중국이 팽창을 해 내려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이 쓰는 것은 결코 무력이 아닙니다. 경제 협력이죠.
보통 경제 교류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 지역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만약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제 무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그렇게 경제력이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 상황에서 그러한 고가의 무기, 뭐 아무리 싸다고 하지만 어차피 그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비싼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를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바꾼다는 건 매우 어렵죠. 지금은 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막 공산권에서 벗어나서 경제 개발을 하면서 자유진영 쪽으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경제 성장도 지금 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기 체계를 지금 과거 구소련이라든가 중국과 또 러시아제 무기는 같이 호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계속 머물게 가만히 놔두게 된다면 계속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잠재적으로 친중 또는 친러로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자유진영 쪽에서 좀 더 이 무기 체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미얀마가 중국제 무기를 쓰면서 중국이랑 전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중국으로부터 포탄을 받아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적인 상황에서 그게 불가능하지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만약에 무력까지 가는 상황이 된다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무기 체계를 다른 체계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현재 갖고 있는 무기 체계는 그 미국의 제품보다는 훨씬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성능도 굉장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충분히 이 지역에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도자들과 그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설득시켜 나간다면은 굉장히 한국의 그러한 방위사업체가 이 지역에 진출하는데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이미 공식화해서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바닷길을 확장해서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영해 확장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베트남,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이 지역 국가들이 중국제 무기를 쓴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중국이랑 전쟁을 하겠습니까? 영토 문제로 인해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필을 해서 한국제 무기를 좀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게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미국제 무기와 호환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미국도 자신들의 세력을 팽창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예전에는 중동을 중심으로 주로 외교 정책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거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군사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죠. 근데 역시 미국의 무기는 비싼 부분도 있고 F-21을 설마 팔진 않겠죠. 저 지역에다가는. 그렇다면 그 중간 단계로서 한국의 무기를 동남아시아가 수입하는 게 미국의 동남아시아 영향력 확대 전략에서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한미 그 방산업체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좀 봅니다. 따라서 한국 업체가 독자적으로 하려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또 설득을 시켜서 미국 정부로부터 강력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외교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그 무기를 판매하고 이 지역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 중국이나 러시아제 무기로부터의 의존도를 탈피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군력입니다. 근데 해군력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다 러시아 아니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해전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역시 우리의 해군력, 그 해군 방위산업체가 공군, 그 다음에 최신식 무기가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자국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는다는 것은 뭐 제가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여러 가지 정황적 상황을 봤을 때도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을 칠한 부분이 바로 중국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입니다. 물론 한국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는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일 먼저 저희가 진출해야 될 지역은요. 먼저 동남아시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지역은 이미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를 위해서는 무기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희가 진출할 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될 거라 보고 인도, 그다음 좀 더 나중에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중앙아시아까지를 우리가 내다보고 그 방산업체들이 미국이라든가 주변 국가들과 공조를 해서 외교적인 설득을 시켜가면서 우리의 그 방위산업체 기술을 개발한 것들을 함께 보여준다면 굉장히 다른 그 국가들의 그 무기보다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민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제관계와 특히 그 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학관계, 국제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미소 냉전 이후에 탈냉전 이후에도 매년 세계 여러 곳에서 분쟁이 계속 있어 왔다. 현재도 있고 있다. 그리고 그 분쟁은 동유럽과 중근동 지역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아시아권 일대로 아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국제적인 그 국제역학, 국제관계의 역학을 고려해서 우리가 무기체계가 주로 미국의 무기체계를 도입을 하고 또 미국과 협력을 해서 무기체계를 많이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 국제관계를 활용을 해서 우리 무기체계를 아시아 지역에 있는 베트남이나 미얀마, 기타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수출을 하면은 여러 기업의 활로가 트일 것이다. 그리고 국제관계, 역학적으로도 우리 국익에 유리할 것이다 하는 내용의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